199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 늦은 저녁 이곳에 위치한 어느 해안소초 위병소에 전투복과 스노우파커를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들은 남성이 누군지 묻는데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던 이 남성은 자신을 백소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연하게 암구호가 뭔지 잊어버렸다면서 초병들에게 암구호를 알려달란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전투모와 여유 넘치는 모습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통과시켜주고 암구호도 알려줬습니다. 이후 이 백소령은 위병소를 지나 소초 내부로 들어왔고 당시 행정실에는 병사 한 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백소령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례했고 경례 구호 소리를 들은 소초장 A 소위가 달려나옵니다. 백소령은 소초장 A 소위에게 자신이 군단에 새로 전입해왔으며 전입장교 교육 일환으로 해안 순찰을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A 소위는 백소령의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소초의 책임구역, 현황 등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소령은 여러가지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특정 초소와 근처 지명의 위치 등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부대 보급관이던 간부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백소령은 A소위의 브리핑이 끝나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백소령의 손가락 끄트머리에 있던 것은 바로 총기 보관함. 그는 총기 보관함을 바라보며 저게 K2 소총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소령 계급까지 단 인물이 국군 총기를 모른다는 점이 이상했지만 이내 그가 자기가 소대장일 때는 없었다라고 말하자 A소위는 의심을 풀고 K2 소총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총의 이곳저곳을 신기한 듯이 만져보던 백소령, 그는 갑자기 A소위에게 자신이 직접 순찰을 다녀오겠다며 아예 실탄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의 요구에 A소위는 부소초장의 총기와 실탄을 넘겨줬고 자신이 옆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백소령은 자신이 이 지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며 혼자 가도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순찰을 나간 백소령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A소위가 자신이 속아 넘어갔음을 깨달은 것은 얼마 뒤 새벽 1시경 찾아온 B 중대장의 소초 방문 때문이었는데요. A소위는 B 중대장에게 그날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아까 백소령이 총과 실탄을 갖고 혼자 순찰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군단에 새로 전입해서 교육차 이곳에 왔단 것도 말했는데요. 여기서 중대장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영관급 장교가 새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것도 이런 늦은 밤에 교육차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던 데다가 혼자서 총과 실탄까지 가지고 순찰을 나갔단 것도 이상했습니다. 수상함을 눈치챈 중대장과 소위는 근처 초소에 연락을 해보는데요. 백소령이란 사람이 온 적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일이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중대장은 군단 본부에 연락해 백소령에 관해 물어봤지만 군단에서는 그런 사람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또한 이 백소령은 실제 현역 장교가 맞기는 맞았지만 군단이 아닌 당시 특전사령부 소속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그제서야 총기와 실탄이 탈취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연대 본부에서 수도군단 일대 경찰서와 파출소에까지 모든 상황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5분 대기조까지 출동시켰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지 이미 2시간이 훌쩍 넘은 상태였고 새벽 3시경에 비상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지만 그의 흔적을 찾아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당시 경계 근무를 서던 위병소의 병사들과 A소위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져 배포되었는데요. 용의자는 키가 약 175cm 정도의 전투복을 착용했으며 하얀색 스노우파커 차림을 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군경이 힘을 합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추적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는데요. 백소령은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K2 소총을 처음 봤다고 말하면서 처음 본 총을 들고 순찰을 돌아보겠다고 말한 점이었는데요. 그것도 실탄까지 달라고 말하며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소초장 A소위가 수상함을 눈치챘으면 좋았겠지만 너무나 그럴듯한 백소령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듯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에 용의자를 부사관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것도 부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부사관일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해당 부대를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옮긴 간부들, 부대 출입이 잦은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당시 34살의 엄모 씨가 붙잡히기도 했는데 A소위와의 대질에서 그는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종교 집단의 내부 관계자가 범인이란 제보도 있었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백소령의 정체가 바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란 것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총기의 견본이 필요했고, 그래서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을 파견한 뒤에 그를 백소령으로 위장시킨 후 총기를 탈취하고 다시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란 가설인데요. 실제로 이후 백소령이란 사람의 행방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탈취된 소총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이후 소초장 A소위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총기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기소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계에 실패한 책임은 대단히 무거웠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군 경계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백소령의 정체는 누구였으며 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968년 5월 18일 안동시에 위치해 있던 문화극장, 이날은 영화 복수 마지막 회가 상영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극장은 수많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저녁 10시가 넘어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몰려 나올 때 출구에서 거대한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30초 간격으로 폭음은 2번이나 들려왔는데요. 2발의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이들 중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고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들도 20명이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착각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이 근처를 순찰 중이던 안동경찰서의 최방현 형사는 극장 근처에서 들려온 폭발음을 듣고 주변을 조사하다가 이내 비틀거리며 걷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 수상한 남자는 하사로 복무하던 신영식이란 남자,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 형사는 신영식의 뒤를 쫓아 그를 붙잡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주머니 안에서 수류탄 한 발을 또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건드리면 폭발시키겠다며 위협했는데요. 근처 여인숙으로 그대로 도주했던 신영식은 여인숙을 포위한 경찰들과 대치를 하다가 만취 상태였던 나머지 잠이 들어버렸고 그대로 체포됩니다. 신 씨가 이런 범죄를 벌였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친구와 함께 가출한 뒤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구두 닦기 등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박모 씨란 이름의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한 신영식은 제2군 하사관 학교에 입교한 뒤 하사가 되어 전방에 배치됐는데요. 물론 연인이었던 박 씨와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런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를 않으니 신영식은 그녀가 결국 변심했다고 여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1968년 5월 7일 약 20일 정도 되는 휴가를 허가받아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박 씨가 살던 지역 여기저기를 헤매며 수소문했지만 끝내 박 씨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5일에 부대로 다시 복귀한 신영식은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수류탄 3발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18일엔 아침 일찍부터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내 만취한 상태가 되어 사건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문화극장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황당했는데요. 변심한 애인 박 씨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문화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제목이 복수여서 영화 간판을 보자마자 타겟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던 맨정신에 수류탄 3발을 가지고 나왔던 걸 보면 이미 복수심에 눈이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신영식의 재판은 5월 28일에 열렸는데요. 이 재판정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변심한 줄만 알았던 신 씨의 연인 박 씨였는데요. 그녀가 남긴 증언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변심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알고 보니 신 씨와 함께 살 생각으로 방을 하나 따로 얻었는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보니 도저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영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였는데 박 씨는 신 씨가 징역을 받게 되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신영식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다음 해인 1969년 2월에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처벌은 선고 확정 5개월 후인 7월에 집행되었으며 신 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의 각막이 기증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연인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었다면 오해로 인해 벌어진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마지막 사건은 2005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군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천의 동검도에 위치한 해군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5년 6월 28일, 이날 부대 식당의 식수통에 들어있던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처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은 A2병. 통 안에는 보리차가 들어있었는데 A2병의 보고에 따르면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보고를 처음으로 받은 것은 취사병인 B1병이었는데요. 진짜로 물통을 열어보니 냄새가 이상해서 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을 비운 뒤 세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다른 음식물도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 식당 안의 음식을 모두 점검하던 중 김치통 그리고 밥솥 안에서도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단순히 상한 냄새는 아니고 뭔가 화학약품과도 비슷한 고약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B1병은 이를 수상히 여겨 부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C 중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요. C 중사는 혹시 사건 보고 전 음식물을 취식한 이가 있는지 아니면 보리차를 음용한 인원이 있는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D2병이 보리차를 마셨다고 말해서 즉시 구토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D2병의 상태가 나빠져 군 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리차 안에 실제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됩니다. 성분 조사 결과 제초제 성분이었던 것이 밝혀지는데요. 아주 독성이 강한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물통과 김치통 등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부대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제초제들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어 누군가 이것을 일부러 뿌렸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군부대 특성상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부대 내에 비치된 제초제의 위치를 알고 있던 점, 그리고 병사들이 필수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밥과 김치, 식수의 약을 살포했던 것으로 봤을 때 외부인이 아닌 부대 내의 인물이 용의자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 탐지기 최면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범위가 점점 좁혀져 오게 되자 결국 가해자는 선처를 받을 생각으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가해자는 최초로 물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A2병, 그의 자백과 군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동기는 바로 병영 부조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6월 8일에 해당 부대로 전입을 왔던 A2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이었던 28일 오전 6시 10분경에도 국기 개항에 늦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얼차려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했던 A2병은 그날 제초제를 빼내어 6시 20분경 식수통을 비롯한 반찬들에 제초제를 뿌렸는데요. 그러다가 10분 후인 6시 30분경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를 괴롭힌 선임들만이 아닌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물이나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을 먹고 B1병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보리차를 마셔서 병원에 후송된 D2병은 실제로 사고 당일 아침에 보리차 두어 잔을 마시기는 했지만 마셨던 시각이 A2병의 범행 전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다만 D2병은 사건이 예상외로 확대되는 것에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간 중 환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던 나머지 사실 확인 관계가 늦어져 수사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A2병은 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시간이 흐른 2007년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명 본인이 자백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일까요? A2병은 구속된 뒤의 조사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목격자, 지문 같은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A2병이 범인이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 동기로 지목된 선임병들의 부조리 역시도 그 정도가 경미해 범행의 동기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군 검찰에서 제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도 사건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2병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다른 부대로 배속되어 병역 의무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A2병이 무죄로 판명되고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들까지도 부실했던 점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도대체 누가 범인이었는지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벌어졌었던 여러가지 기괴한 사건들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소개한 백소령 사건이 가장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기괴 사건, 대한민국 국군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